자, 똑바로 서보시오. 판소는 옆에 선 홍옥보다 키가 작았다. 잠시 생각하더니 공지는 남은 천을 몇 차례 접어 두툼하게 만든 다음 단단히 꿰맸다. 그러고는 밖으로 나가 대도리에 벗어놓은 판수의 신을 집어들고 안에 그 천 조각을 집어넣고 꼼꼼히 바느질을 했다. 자, 이제 마당으로 내려서 보시지요. 키가 한두 치쯤 커질게요. 판수의 키는 홍옥과 비슷해 보였다. 와, 사람이 달라 보이십니다. 홍옥은 콧소리를 내며 판수의 가슴을 손끝으로 살짝 건드렸다. 홍옥의 말에 판수는 입꼬리가 귀에 걸릴 기세였다. 관복을 고쳐 입은 데다 키까지 커 보이니 판수의 모습은 위엄있고 세련되어 보였다. 판수는 제조영검을 만나기 위해 취향로에서 나와 궐로 향했다. 관복이 몸에 착 달라붙은 것 같아 발걸음이 가벼웠다. 보기 좋은 옷이 입기에도 편한 게로군. 도나문을 지나자 낯익은 얼굴들이 보이기 시작했다. 안녕하신가. 자네 뭐 좋은 일이라도 있는가? 오랜 버신 양형고의 황직장이었다. 그게 무슨 말씀이신가? 판소는 의아하다는 표정을 지었다. 자네한테서 왠지 광채가 나는 것 같아서 말이야. 황직장은 눈에 힘을 주고 고개를 갸우뚱거리며 판수의 관복을 유심히 살폈다. 아, 이 사람 남세스럽게 뭘 그리 살피는가? 주변을 좀 둘러보시게. 같은 관복인데 자네만 유독 눈에 띄지 않는가? 자네답지 않게 농담을 하고 그러는가? 네, 농담하는 것처럼 보이는가? 다음에 만나면 비결 좀 알려주시게나. 황직장은 인정전 방향으로 걸어가며 손을 흔들었다. 판수는 황직장의 놀라운 눈빛을 보자 왠지 으쓱했다. 생각했던 대로 공진의 손재주는 여인들의 의대에서만 빛을 발하는 것이 아니었다. 비록 여성의 의대에 비해 화려함은 덜하지만 남자들의 의대도 공진의 손길을 거치면 새롭게 변모했다. 판소는 공진이 가진 자질을 간파한 것 같아 뿌듯한 느낌이 들었다. 공진과 더불어 일할 방법을 찾아야겠다는 생각이 판수의 뇌리를 불현듯 스치고 지나갔다. 따스한 햇살이 처마 사이를 굴러 대조전 안으로 흘러들었다. 궁녀들의 도움으로 남색 당의를 걸친 여인의 자태는 부용지의 학처럼 고고했다. 갸름한 얼굴은 목둘레의 깃보다도 희고 절도가 있었다. 가느다란 눈썹과 붉은 입술이 여인의 모습에 우아함을 더했다. 구중심처라는 궁 안에서도 그 중심에 있지만 밖으로는 그 존재가 잘 드러나지 않는 곳이 궁중전이었다. 여인의 모습은 보는 이로 하여금 중궁전을 바로 떠올리게 할 정도로 단아한 가운데 쉽게 접근할 수 없는 위험이 서려 있었다. 왕비는 눈부시게 아름다웠지만 언뜻 얼굴에 그늘이 드리웠다. 비록 미세한 표정의 변화였지만 빼어난 미모 탓에 그림자의 잔영은 더 깊게 느껴졌다. 왕은 앞에 놓인 많은 어려움을 힘들게 헤쳐가며 권자에 오를 수 있었다. 그 과정에서 왕이 겪는 마음고생을 왕비는 늘 한 짝씩 물러선 채 바라만 보아야 했다. 백지장도 맞들면 나을 텐데 어찌된 일인지 왕은 왕비를 동반자로 대하지 않았다. 왕비는 하늘의 별을 보듯 왕을 바라보려 했다. 그러나 왕은
좀처럼 왕비에게 눈길을 주지 않았다. 왕비는 이런 왕의 태도가 못내 서운했다. 왕과의 혼례가 안으로 조금씩 타들어가는 마음의 고통이 시작되는 출발점이 될 줄은 상상조차 할 수 없었다. 왕의 싸늘한 태도는 왕비의 고운 얼굴에서 싱그러운 표정을 조금씩 빼앗아갔다. 그러나 정치적 음모와 소문이 판을 치는 궁 안에서 왕비는 속내를 터놓고 이야기할 만한 사람이 없었다. 그저 아픈 마음을 내색하지 않고 안으로 사귈 뿐이었다. 그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전하께 고맙다고 전해주세요. 왕비는 돌석에게 일전에 하사받은 당에 대한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부탁드린 건 가지고 오셨는지요? 왕비의 말이 끝나자 돌석은 차분한 손길로 왕의 면복을 정성스럽게 펼쳐놓았다. 왕비는 섬섬옥수로 해진 구장의 끝을 조심스럽게 어루만졌다. 소신이 하여도 되옵사온데. 돌석은 비록 작은 수선이었지만 왕의 의대를 왕비에게 맡기는 것이 내심 불안했다. 전하께서 새 옷을 내려주셨는데 저 역시 뭐라도 해드려야지요. 왕비는 면복을 옆으로 밀어놓으며 작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대신들 관복을 만드느라 바쁠 터인데 내 궁녀 아이들에게 맡기겠습니다. 왕비는 돌석에 불안해하는 기색을 눈치챘지만 짐짓 모른 채 하며 돌석을 물리쳤다. 그리고 친방 궁녀들에게 특별히 서둘러 작업할 것을 명했다. 동빙고의 얼음장처럼 싸늘해진 왕의 마음을 녹이기 위해 왕비는 여러 방법을 계속 시도해왔다. 대조전에서 지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왕비의 심적 부담은 하루하루 커져만 갔다. 대조라는 말처럼 대조전은 왕업을 계승할 왕자가 탄생해야 할 공간이었다. 그러나 왕비는 왕조의 대를 이어갈 왕자의 출산과는 연이 없었다. 무엇보다 왕이 문제였다. 왕은 가래식 당일 밤에도 중전을 찾지 않았고 그런 상황은 계속 이어지고 있었다. 새벽녘 침방에서 한바탕 소란이 있었다. 새벽까지 용포의 구장을 손보던 침방 궁녀 하나가 어이없는 실수를 하고 말았다. 꾸벅꾸벅 졸며 바느질하던 어린 궁녀는 비몽사몽간에 옆에 있던 촛대를 건드렸다. 쓰러진 촛대는 실뭉치로 옮겨붙더니 불길은 주변의 옷감을 태우며 순식간에 방 안으로 번졌다. 당황한 궁녀들이 불을 끄려고 오왕자왕하는 통에 의대 틀에 걸어놓았던 왕의 면복에까지 불이 붙었다. 면복 근처에 있던 나이든 궁녀가 침착하게 대응했기에 그나마 면복에 붙은 불을 빨리 끌 수 있었다. 간밤에 상황을 전해 듣고 상의원에 들어선 왕비의 낯빛은 어두웠다. 왕비는 멍한 눈길로 의대 틀에 걸린 면복을 한동안 바라보았다. 면복은 두 팔이 잘려 몸통만 앙상하게 남은 갑옷처럼 처량해 보였다. 제조와 돌석은 고개를 숙이고 조심스럽게 왕비의 표정을 살피고 있었다. 죽여주시옵소서 마마. 어린 유월의 눈에서 닭똥 같은 눈물이 떨어졌다. 죽여주시옵소서. 친방궁녀들도 일제히 머리를 조아렸다. 너희에게 무슨 죄가 있겠느냐. 다 전하에게 환심을 사고자 무리하게 일을 시킨 나의 죄지. 왕비는 자책하며 해결책을 묻는 얼굴로 돌석을 바라보았다. 송구하옵니다만 주상 전하의 의대는 국법이 정한 예법에 따라
길이를 택해 재를 올린 후에야 지을 수 있사옵니다. 소신 내일까지는 도저히. 돌석은 깊이 허리를 숙였다. 이렇게 간청해도 그래도 아니 되겠습니까? 돌석의 얼굴은 돌로 만든 불상처럼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 송구하옵니다만 신에게 한 가지 방도가 있사온데. 뒤에서 상황을 지켜보던 판수가 눈치를 보며 입을 열었다. 골 밖에 솜씨 좋은 침선비가 한 사람 있사온데 그 자라면 능히 해낼 수 있을 듯 하옵니다. 좋습니다. 그리 한번 해보시지요. 왕비는 반신반의하는 표정으로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다른 방도를 찾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왕비로서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판수의 제안을 허락했다. 판수는 무관 셋을 대동하고 재빨리 취향루를 향해 출발했다. 다행스럽게도 공지는 취향루의 뒷마당에 있었다. 판수와 무관들은 술병을 옆에 두고 평상에 앉아있는 공진에게 다가갔다. 공진은 술잔을 입으로 가져가려다 판수 뒤의 무관들에게 시선을 고정했다. 그들의 등장이 전혀 납득하지 않는다는 표정을 지었다. 평상 한쪽 구석에 엉덩이를 반쯤 붙이고 앉아있던 오량의 얼굴도 공진과 별반 다르지 않았다. 뭐 나한테 볼 일이라도 있는 게요? 공진은 귀찮은 듯 심드렁하게 물으며 잔속에 술을 털어 넣었다. 볼 일이고 뭐고 큰일 났네. 어서 입골하세나. 입골? 아니 내가 뭐 얻어먹을 일이 있다고 대궐에 가자는 게요. 어명일세 급히 자네 도움이 필요하네. 공진은 대답 대신 술을 한 잔 더 마셨다. 이봐 어명이라니까. 자네 어명이 뭔지 모르는 겐가? 난 무식해서 그런 거 모르오. 공진은 술 깨운 탓인지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바닥에 떨어져 있던 제기를 주워서 차기 시작했다. 그때였다. 무관들은 번개처럼 한도를 뽑아 공진의 목을 겨눴다. 서늘한 칼끝의 감촉이 공진의 목덜미로 전해졌다. 공진과는 달리 무관들의 눈에선 불꽃이 튀었다. 천둥벌고숭이 같은 놈, 아직도 사태 파악을 못하는 게냐? 주상 같은 어명 앞에서 네 놈 목숨은 파리 목숨만도 못하다는 걸 모르느냐? 판수는 눈에 힘을 잔뜩 주고 윽박질렀다. 난 그런 거 몰라. 그럼 칼도 뽑은 김에 아예 목을 베시든가. 이런 망나니 같은 놈. 판수 입에서 욕이 튀어나왔다. 재미삼아 가보시지요. 이럴 때 아니면 언제 대궐 구경을 하시겠습니까? 공진이 시퍼런 칼날 앞에서도 막무가내로 고집을 부리자 눈치 빠른 오량이 공진을 살살 달랬다. 그래, 부탁 좀 하자. 지금 중전마마께서 몹시 곤란한 지경에 빠지셨다니까. 중전마마라는 말에 흐릿했던 공진의 눈빛이 반딧불처럼 반짝 빛났다. 지금 왕비라고 했수? 공진이 확인하듯 물었다. 그래, 중전마마라니까. 좋소. 공진의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판수는 공진의 손을 덥석 잡고는 부랴부랴 자리를 떴다. 대체 무슨 일이오? 판수의 손에 이끌려 취향류를 나서며 공진이 물었다. 진작 그럴 것이지.
전하의 면복이 불에 타버렸네. 시간이 없어. 어서 그걸 손봐야 해. 네? 시간이 촉박하지만 자네라면 할 수 있을 게야. 판수가 공진의 어깨를 툭툭 쳤다. 두 사람은 쫓기듯 서둘러 궐을 향해 발걸음을 옮겼다. 금천교를 지날 때에 떠들썩했던 분위기는 상의원 근처로 접어들자 사라졌다. 간간히 부는 바람 탓에 옷감을 말리기 위해 세워놓은 장대에서 삐걱거리는 소리만 날 뿐 고라니 인적으로 붐빌 시간임에도 사방은 고요했다. 판수와 공진은 정적을 뚫고 상의원 안으로 들어섰다. 상의원 안은 바깥보다도 훨씬 무거운 공기가 짓누르고 있었다. 공진은 이런 분위기에 아랑곳하지 않고 시선에 들어오는 모든 것이 신기한 듯 쉴 새 없이 눈동자를 굴렸다. 우동나무 선방과 덮개가 열린 궤에는 시전에서는 구경도 할 수 없는 진귀한 물건들이 가득했다. 공진은 떡 벌어진 입을 좀처럼 다물 수가 없었다. 공진의 맞은편엔 제주와 돌석이 나란히 서 있었다. 그들 뒤로 판수와 대길도 고개를 약간 숙인 채 서 있었다. 공진의 일거수일투족을 바라보는 돌석의 얼굴은 희로애락의 높낮이가 사라진 평평한 창호지처럼 보였다. 돌석의 얼굴은 초조한 표정이 역력한 옆자리의 제조와는 사뭇 대조적이었다. 주변을 살피던 공진은 맞은편에 싸늘한 시선이 느껴지자 비로소 돌석의 얼굴로 시선을 돌렸다. 돌석의 눈에서 섣달 그 몸에 문틈을 파고드는 듯 냉기가 흘러내렸다. 공진은 눈이 뻑뻑해진 듯 눈 주변을 크게 찡그렸다. 그때였다. 궁녀들을 이끌고 왕비가 나타났다. 공진이 머뭇거리는 사이 모두가 일사불란하게 고개를 숙였다. 판수는 공진을 향해 고개를 숙이라는 눈짓을 했다. 공진은 판수의 표정을 보고서야 엉거주춤하게 고개를 숙일 수 있었다. 왕비는 몹시 혼란스러운 상황이었지만 자세를 흐트러뜨리지 않고 우아하게 자리에 앉았다. 경황이 없는 상황임을 애써 알리기라도 하듯 왕비의 얼굴을 가리기 위한 주름의 높이가 평소보다 훨씬 낮았다. 왕비 얼굴이 주렴 밖으로 드러나 공진은 곁눈으로 왕비 얼굴을 훔쳐볼 수 있었다. 지밀은 당황한 모습으로 주렴의 높이를 올리기 위해 애를 썼다. 저희가 그 침선장입니까? 왕비는 주렴이 높이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고 앉자마자 판수에게 물었다. 그렇사옵니다. 이자가 바로 말씀드린 이공진이옵니다. 할 수 있겠는가? 그리 하기만 하면 내 평생 그대의 이름을 기억하리다. 공진은 왕비의 모습에 극도로 긴장한 듯 쉽게 입을 열지 못했다. 무수히 많은 여인을 보아왔던 그였다. 그러나 압도적인 우아함과 범접할 수 없는 아름다움으로 단숨에 그를 사로잡은 사람은 없었다. 그 또한 타고난 감수성에다 많은 여인의 옷을 지으며 발전시킨 예민한 미적 감각의 소유자였다. 그런 그도 왕비 앞에서 순간적으로 무장해제당해 형언할 수 없는 황홀경에 빠져들고 있었다. 공진은 몸의 감각이 마비되어 마치 자신의 의지에서 분리된 듯한 기분이 들었다. 그 틈새로 왕비가 발산하는 기품 있는 매력이 스며들어 족쇄라도 채운 듯 공진의 감각을 사로잡았다. 그는 눈앞의 여인에게 빠져들어 자신의 의지로는 헤어날 수 없을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 왕비의 물음에 공진은 할 수 있다고 말하려 했지만
그 말은 입속에서만 빙빙 맴돌 뿐이었다. 할 수 있겠는가? 재차 묻는 왕비의 목소리에 공지는 깜짝 놀라 대답했다. 할 수 있사옵니다. 늙은 노새가 산을 넘듯 공진의 목소리가 간신히 입술을 넘고 있었다. 소인 할 수 있습니다. 비로소 공진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다. 시원스럽게 대답을 뱉어내자 공진은 마음이 망망대해처럼 차분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돌석은 공진의 대답에 어리광대의 연기라도 본 듯 피식거리며 쓴 웃음을 지었다. 흐뭇하게 미소를 짓는 판수와는 너무나 대조적이었다. 왕비는 지옥의 문턱에라도 서 있다 구원을 받기라도 한 듯 창백했던 안색이 다소 밝아졌다. 그래요. 네, 그럼 그대만 믿겠습니다. 공지는 왕비의 말에 어쩔 줄 몰라 하며 고개를 숙였다. 지밀은 친방과 수방 아이들에게 일러 저희를 돕게 하라. 흘끔 공진의 모습을 살피는 왕비 얼굴은 파도 위에 떠있는 작은 배처럼 흔들리듯 보였다. 공진의 눈길은 자리를 박차고 일어서는 왕비의 치맛자락에 가 있었다. 왕비의 모습이 점점 멀어지는 것만큼 공진의 눈동자에는 아쉬움의 잔영이 잔잔하게 퍼지고 있었다. 마마, 허나. 침묵을 지키던 돌석이 왕비에게 뭔가 말을 하려 했다. 그러나 왕비 일행은 이미 문을 나서고 있었다. 네가 지금 무슨 소리를 했는지 알고 있느냐? 법도와 절차를 무시한다 하여도 하룻밤이라니. 그것도 주상전하의 옥체조차 배알한 적이 없는 놈이 뭐하라. 돌석은 분노와 멸시가 뒤섞인 눈빛으로 공진을 쏘아보았다. 복도까지 쩌렁거리며 울려 퍼진 돌석의 목소리에 왕비는 걸음을 잠시 멈추고 복도에 선 채 귀를 기울였다. 누구쇼? 공진은 돌석의 얼굴을 빤히 바라보았다. 이자가 감히 어디서? 돌석을 보좌하는 대길이 공진에게 달려들려고 했다. 자자, 진정들 하시고. 판수가 차분한 목소리로 분위기를 진정시켰다. 만들면 되는 거 아니오? 공진은 양팔이 타버린 채 볼품없이 몸통만 남은 면복을 바라보며 언성을 높여 받아쳤다. 면복이 무엇인지 알기는 하는 것이냐? 돌석의 의구심은 하늘을 찌를 기세였다. 그래 임마, 너 저게 뭔지는 알지? 판수는 입에 손을 대고 작은 목소리로 물었다. 허허, 그럼 그렇지. 이제라도 마맞게 아니 된다고 하는 편이. 돌석이 맑은 물을 흐리는 미꾸라지라도 보듯이 공진을 노려보았다. 공진은 헛기침을 한번 하더니 돌석을 바라보았다. 맞부딪힌 두 사람의 눈길에서 번쩍 번개불이 튀었다. 공진은 장원급제한 선비가 논어 하기편을 암송하듯 거침없이 말을 쏟아내기 시작했다. 면복이란 국왕의 조근지복이라 하여 종묘와 사직에 제사하고 정조와 동지, 조회 등에 착용하는 대례복이었시다. 공진의 쩌렁쩌렁한 목소리는 문밖 복도까지 울려 퍼졌다. 국조 오레이에 따르면 면복은 크게 면류관과 곤복으로 구성되고 곤복은 다시 곤이, 상, 중단, 패슬, 혁대, 대대, 패옥, 수, 말석으로 이루어지며 거기에 규를 들여야 한다 되어 있소. 이때의 의는 청색과 흑색에 약간의 적색이 섞인 무늬 없는 얇은 비단으로 지어야 하며 어깨에는 5발톱의 용을
등에는 공지는 잠시 말을 끊었다. 순간 상의원에는 알 수 없는 정적이 감돌았다. 공지는 돌석을 지그시 바라보며 물었다. 더 할까요? 공진의 말에 동장군의 습격이라도 받은 듯 돌석의 입 주변이 굳었다. 공진의 대답을 듣고 있던 왕비는 안도의 숨을 내쉬며 복도를 서둘러 걸어갔다. 아니, 그만하면 되었네. 제조는 다소 놀란 눈빛으로 공진을 바라보며 손을 내저었다. 돌석은 여전히 의욕의 눈길을 거두지 않은 채 콧방귀를 뀌었다. 이미 결정은 내려진 터였다. 제조는 상황이 상황인 만큼 미심쩍기 짝이 없긴 하나 젊은 사내가 잘 해내기를 내심 바라고 있었다. 자, 작업하도록 우린 자리를 비켜주도록 하세. 제조가 문 밖으로 나서자 나머니들도 제조를 따라 나섰다. 넓은 상의원 안에 공진만이 홀로 남았다. 별일 없겠지. 상의원의 총책임자인 제조는 궁의 대소사에 잔뼈가 굵은 인물이었다. 그런 그도 전대미문의 사건을 앞에 두고 걱정이 태산 같았다. 거 책임을 져도 중전마마께서 지신다는데. 판수는 걱정하는 제조를 다독거리며 궁 밖으로 나섰다. 말리셔야 하는 거 아닙니까? 천한 기녀들이 오신다 만들던 놈이 오지감이. 대길은 돌석보다 더 흥분했다. 내일이면 알겠지. 신경 쓸 것 없느니라. 돌석은 내심 가능하지 않은 일이라 이미 결론을 내린 상태였다. 대길의 말을 한 귀로 흘리면서 발걸음을 재촉했다. 사람들이 모두 상의원을 떠나자 공진은 의대 틀에 걸린 면복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평소에 옷을 짓던 방법대로 한다면 정해진 시간 내에 일을 끝낼 수 없을 것이 분명했다. 따라서 불필요하게 시간을 많이 뺏는 작업을 다른 방식으로 대체할 필요가 있었다. 면복의 모양새로 미루어 가장 중요한 문제는 몸통 부분과 불에 탄 양쪽 팔 부분을 시간을 단축하며 연결하는 데 있었다. 공진은 정석대로 바느질을 해서 연결하는 방법을 머릿속으로 그려보았다. 아무리 빠른 속도로 한다 해도 하룻밤의 시간으로는 도저히 답이 나오지 않았다. 공진은 벽 쪽 가까이 서 있던 의대 틀을 공방 가운데로 옮겨 놓았다. 그리고 의대 틀 옆에 서서 몸통의 끝부분을 조심스럽게 만져보며 천의 특징과 모양새를 구체적으로 확인했다. 손끝에 전해지는 여러 감각은 수년 전에 만들었던 옷을 머릿속에 떠오르게 했다. 비록 여성의 옷이었지만 몸통의 팔 부분을 급하게 이었던 경우가 떠올랐기 때문이었다. 그때 공진은 임시 방편으로 몸통과 소매 부분을 어교로 단단히 접착시키고 주요 부분만을 단단하게 바느질해 마감했다. 이렇게 하면 하룻밤의 작업으로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았다. 생각이 정리되자 공진은 본격적으로 작업을 시작했다. 소매 부분의 재단만 직접 하고 바느질은 침방 궁녀 몇 명에게 맡겼다. 공진은 그 시간에 면복 몸통의 소매와 이음새 부분을 어교가 잘 먹을 수 있도록 꼼꼼히 손보았다. 지륵 같은 어둠을 비집고 새벽을 예고하는 희미한 빛이 조금씩 얼굴을 내밀기 시작하자 침방 궁녀들의 작업은 끝이 났다. 공진은 완성된 양쪽 소매를 받고 나자 혼자서 본격적인 작업에 몰입했다. 얼마간의 시간이 흘렀을까? 어둠은 눈에 띄게 옅어졌다.
공지는 침침해진 눈을 깜빡이다 미닫이 문 사이로 궁의 모습을 조용히 바라보았다. 궁은 나무로 정교하게 짠 거대한 왕의 면복 같았다. 면복은 왕이 격식을 갖출 때 입는 법복인 만큼 입는 자의 호불호는 중요하지 않았다. 면복은 오히려 바라보는 자들을 제압하고 입은 자와 바라보는 자 사이에 넘을 수 없는 벽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준엄한 표식이었다. 작업을 해가면서 옷의 형태와 구조가 손에 익어갈수록 면복의 이런 특징은 공진의 마음을 불편하게 했다. 공진은 잠시 눈을 깜빡이다 마무리 작업을 시작했다. 공진이 바늘을 던진 것은 닭울음 소리가 어둠과 빛의 경계를 가르며 한양의 하늘로 솟구쳐 오른 직후였다. 종묘 제례 행사가 열릴 예정이라 편전에는 여느 때보다 많은 사람이 있었다. 왕은 편전 한쪽에서 내관들의 도움을 받아 면복을 갈아입고 있었다. 왕이 걸친 옷이 불과 하룻밤 사이에 수선한 것이며 게다가 양 소매에 불까지 붙어 소실되었다는 사실은 내막을 아는 몇 사람을 제외하고는 그 누구도 알 수 없었다. 그야말로 급조라는 말에 어울릴 옷이었지만 어딘가 모르게 더 세련되어 보였다. 예민한 돌석의 눈은 면복의 소매에 고정되어 있었다. 완성된 옷을 제때 보는 것만으로도 돌석은 내심 놀랐지만 내색하지 않았다. 그런데 완성된 면복의 소매가 지붕의 석가래가 짧아진 것처럼 좁혀진 모양새였다. 돌석의 얼굴은 쉰밥이라도 먹은 듯 불편해 보였다. 판수와 공제는 제조 옆에 나란히 앉아 있었다. 흘끔흘끔 곁눈질로 왕을 훔쳐보는 판수의 눈동자는 미세하게 떨렸다. 공진의 시선은 나무에 달라붙은 매미처럼 왕비의 뒷모습에 찰싹 달라붙어 있었다. 어째 전에 입던 그것이 아닌 것 같군. 무심코 내뱉은 왕의 말에 지난밤의 상황을 아는 사람들은 인중에 침이라도 꽂힌 듯 움찔했다. 돌석만이 이미 예상했던 일이라는 듯 침착하게 서 있었다. 소첩, 전하의 의대가 낡아 보여 급히 고치게 하였사옵니다. 미리 은호받지 못해 송구하옵니다. 왕비의 목소리는 긴장과 불안 사이에서 살짝 떨리고 있었다. 어쩐지 과인의 몸에 딱 맞는 곳이 편해졌달까. 의외의 말이었다. 이어 왕은 꽤 흡족한 표정을 지었다. 다 중전의 수고였구려. 왕은 경직된 모습의 왕비에게 공치사까지 했다. 어두운 곳간에 한 줄기 빛이 들듯 왕비의 낯빛은 환하게 밝아졌다. 저자는 누구더냐? 못 보던 자로구나. 그것이... 돌석이 우물쭈물하자 왕비가 대신 나섰다. 의대를 손보는 데 큰 재주가 있다 하여 소첩이 청해온 침선장이옵니다. 솜씨가 좋구나. 침장, 짐의 사냥복도 이자에게 만져보라 하라. 예, 전하. 돌석은 내심 못마땅했지만 담담하게 대답했다. 전하, 제례 준비가 다 되었다고 하옵니다. 대전이 허리를 숙였다. 그러냐, 어차피 해야 할 일이라면 어서 끝내도록 하자. 왕은 무표정한 얼굴로 중전을 지나쳐갔다. 편전의 문이 열리자 왕은 성큼성큼 선원전을 향해 발걸음을 옮겼다. 주상전하 납시오. 대전의 목소리가 바람을 타고 궐 전체로 퍼져나갔다.
공진과 판소는 금천교를 지나 도남문을 거쳐 궐 밖으로 나섰다. 공진은 궁을 벗어나고서야 제정신으로 돌아온 것 같았다. 소문으로만 듣던 왕비를 난생 처음 두 눈으로 직접 보았던 터였다. 드넓은 조선 땅에서 직접 왕비의 모습을 본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될지 생각하니 비록 하룻밤이지만 엄청난 시간을 보낸 것만 같았다. 신경을 곤두세워 밤샘 작업을 한 탓에 하초의 힘이 쑥 빠졌지만 이상하리만치 정신은 또렷해졌다. 게다가 곱디 고운 왕비는 곤란한 상황에서 무사히 빠져나온 듯했다. 뭔가 왕비에게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자 왠지 날아갈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수없이 많은 옷을 지었건만 남자의 의대를 손보고 이런 좋은 기분이 든 것은 처음이었다. 담장 안쪽에서 장엄하게 종묘 제략 소리가 울려 퍼졌다. 공진은 왕에게 하사받은 버선의 코를 잡고 빙빙 돌리며 걷기 시작했다. 판수는 공진을 아주 못마땅한 표정으로 바라보며 쏘아댔다. 야, 임마, 조심 좀 해. 그러다 찢어지면 어쩌려고. 일을 시켰으면 돈을 줄 것이지. 이런 걸 뭐하러. 떼탄 버선을 받들어 모시는 행동이 생각할수록 우스꽝스러웠다. 복받은 놈의 시키 전하께서 아사하신 거면 똥기저귀도 영광이거늘. 판수의 눈동자는 버선의 움직임을 따라 뱅글뱅글 돌고 있었다. 내가 뭐 거지 새끼도 아니고. 공진은 버선을 돌렸다 말다 하며 운종가를 걸었다. 면주전과 면포전은 물건을 사려는 사람들로 발을 내딛기 힘들 정도였다. 공진과 판수는 청포전에서 중국의 삼승포를 잠시 살펴보다 의금부 앞에서 헤어졌다.